한국의 역사, 한국의 현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지각 활동을 하나 딱 꼽으라 그러면은 일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요, 이 함흥냉면의 원래 이름이 냉면이 아니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냉면 하면 그냥 평양냉면이었습니다. 평양냉면에는 식초, 겨자, 양념장 이런 거 넣으면 안 돼. 슴슴하게 원래 그대로 먹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어. 그게 냉면을 제대로 먹는 거야. 저는 참고로 평양냉면에 식초, 겨자, 양념장 잘 넣어서 먹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 이렇게 강원도 가는 길에 보면은 양평, 가평 이런 데 가다 보면은 막국수 집이잖아요. 아니 한국 지리 이야기 한다고 하더니 무슨 냉면 이야기만 하는 거야. 들으면 똑똑해지는 역사 이야기를 하는 두 선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냉면의 양대 산맥,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제 대답은요, 면을 만드는 재료 입니다. 평양냉면은 메밀가루로 이제 면을 만들어요. 그리고 함흥냉면은 감자 전분 또는 이제 고구마 전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평양냉면을 면을 먹으면은요, 면이 좀 담백하면서 이렇게 톡톡 이빨로 잘 끊어집니다. 하지만 평양냉면의 면은요, 잘 안 끊어지죠. 그러니까 뭔가 쫄깃하고 오들오들한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요, 냉면, 그러니까 뭐 평양냉면, 뭐 진주냉면, 해주냉면 할 거 없이 대부분의 냉면은 메밀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냉면이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동치미 국물에다가 얼음 동동 띄어서 메밀면을 넣어서 말아 먹는 게 냉면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함흥냉면은 왜 메밀이 아니라 감자 전분을 가지고 면을 만들까요? 더 척박한 함경도에서는요, 감자를 더 많이 키웁니다. 물론 함경도에서도 메밀이 잘 자라는 편이에요. 하지만 감자를 더 많이 키웠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감자를 재배한 게 어디? 바로 이 함경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만주통에서 이렇게 전파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요, 일제강점기의 함흥에서는요, 이 개마고원에서 감자를 키워가지고 그 감자를 가지고 감자 전분을 만드는 공장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자가 남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감자로 감자 전분을 이용한 요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탄생한 게 뭐다? 함흥냉면입니다. 사실요, 이 함흥냉면의 원래 이름이 냉면이 아니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자 녹말, 이 녹말이 전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자 녹말로 전분으로 만든 국수다 그래서 녹말로 만든 국수, 그래서 녹말국수, 녹마국수 등등으로 원래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함흥냉면이라는 말 자체가 6.25 전쟁 끝나고 남한으로 내려온 실향민들이 음식점을 만들다가 이제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러면 함흥냉면이라고 지었느냐? 평양냉면은 그 당시에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니요, 조선시대에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냉면 하면 그냥 평양냉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경도에서 이렇게 남한으로 온 실향민들이 이렇게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야, 이거 평양냉면 잘 되는 걸 보고, 야, 녹마국수? 이러면은 이게 너무 향토색도 짙고 느낌이 확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양냉면처럼 함흥냉면이라고 이름을 짓자 라고 하면서 함흥냉면집이 많아지고, 그렇게 냉면의 양대 산맥이 평양냉면 대 함흥냉면의 구도로 굳어진 거죠. 면 말고도요, 이렇게 슴슴한 육수 중심의 평양냉면이냐, 뭔가 이 매콤한 양념장 중심의 함흥냉면이냐, 요 구도도요, 이 지역 평양과 함흥의 지역색을 반영한 이야기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평양감사도 저시름은 그만이다. 원래는 평양감사가 아니라 평안감사가 맞는 이야기인데,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좋은 직책이라고 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시킬 수 없다, 이런 뜻의 속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평양은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뭐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근처가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고요.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면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역로도 있으니까 무역도 잘 되고, 당연히 좋은 요리 재료도 많았겠죠. 그래서 냉면도요, 개별 재료의 맛을 되도록이면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아니죠. 몇 년 전부터 평양냉면에는 식초, 겨자, 양념장 이런 거 넣으면 안 돼. 슴슴하게 원래 그대로 먹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어. 그게 냉면을 제대로 먹는 거야. 야, 그러면 걸레밥물 같던데? 이런 등등의 논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야, 너 평양냉면
저는 참고로 평양냉면을 좋아하지만 평양냉면에 식초, 겨자, 양념장 잘 넣어서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한 평양냉면과 다르게, 평양과 다르게요. 함흥은요, 바다가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회, 뭐 가자미 식혜 같은 걸 고명으로 얹어 먹었어요. 그래서 함흥냉면의 또 다른 기원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은 회국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선이 올라가면요, 비린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생선 자체가 약간은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생선 잡내도 좀 잡아주고, 그리고 좀 보존성도 높여주려고 여기다가 냉면에다가 식초, 뭐 고춧가루, 고추장, 마늘 같은 걸 잔뜩 넣어서 좀 새콤하고 매콤한 양념장을 넣은 겁니다. 아니, 한국 지리 이야기 한다고 하더니 무슨 냉면 이야기만 하는 거야? 한국의 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이 평양과 함흥의 차이입니다. 평양은요, 우리가 관서지방이라고 불리는 평안도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함흥은요, 함경도, 관북지방이라고 불리는 함경도의 중심 도시죠. 평양은 물자가 넉넉하지만 함흥은 구황작물이라고 불리는 감자, 이런 거를 많이 재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산지가 동쪽에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동고서저라고 합니다. 동쪽이 높고 서쪽은 낮다. 지금부터 한국지리 이야기를 계속 할 텐데 저는 계속하면서 동고서저 이야기를 주구장창 겁니다. 왜? 대한민국의 지리에서,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에서 이 동고서저 지형이 차지하는 영향을 끼친 게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지리 시간, 지구과학 시간에 가끔씩 들어본 말인데요. 경동성 요곡운동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경동성, 동쪽으로 기울어진 요곡운동, 그러니까 땅이 휘어지면서 솟아오르는 그런 지각 변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땅이 휘어지면서 동고서저가 됐다는 건데요. 그럼 왜 우리나라는 경동성 요곡운동이 벌어졌을까요? 그럼 왜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 지형이 되었을까요? 일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일 감정을 조장하려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일본 땅 밑에는 여러 개의 지각판들이 있다. 그래갖고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도 많았다. 일본 땅 밑에는요,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같은 4개의 지각판이 만납니다. 특히나 2500만 년 전, 2500년 전 아닙니다. 2500만 년 전 신생대 제3기 중엽이라고 해요. 그냥 2500만 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무렵에 유라시아 지각판이랑 태평양판이 꽝 하고 부딪혀요. 이게 뭐 정확하게 말하면은 유라시아 지각판이 더 무거운 태평양 지각판 밑으로 이렇게 섭입한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들어가게 되면서 일본 땅이, 동쪽에 있는 일본 땅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쪼개집니다. 쪼개지면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있는 동해가 지금보다 원래 더 작았는데 더 커져요. 확장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동쪽 땅이 이렇게 들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땡기니까 들리는 거죠. 그런데 동쪽에서 땡기니까 동쪽으로 들리는 경동성 요곡운동이 자리를, 그러니까 그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한국의 역사, 한국의 현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지각 활동을 하나 딱 꼽으라. 그러면은 바로 경동성 요곡운동이다. 이건 왜 생겼다? 일본 열도가 유라시아 판과 쪼개지면서, 일본 열도가 한반도와 쪼개지면서 생겨난 그 동고서저 경동성 요곡운동,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반도의 큰 산줄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함낭태소라고 불리는 함경산맥, 낭림산맥, 태백산맥, 그리고 소백산맥. 전통적인 산줄기 지도인 산경도에 따르면 이게 다 뭐다? 백두대간이라고 불리죠. 이 백두대간 때문에요, 한반도의 동쪽이랑 서쪽은요, 위도가 같아도 전혀 다른 생활 환경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원도로 묶이지만은 태백산맥 서쪽이랑, 그러니까 여기가 서쪽이죠. 서쪽이랑 동쪽은요, 자연 환경뿐만이 아니라 역사도 그동안 항상 달라왔어요. 태백산맥 동쪽을 영동, 서쪽을 영서지방이라고 보통 부르죠. 왜? 대관령, 진부령,
미시령 같은 높은 고개를 지나가야 하니까 그 고개령을 기준으로 영동, 영서를 구분을 하는 건데 태백산맥 동쪽에 있는 영동 지방의 강릉 같은 경우는요 1월 평균 기온이 0.4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영상이죠. 근데 태백산맥 서쪽 춘천의 1월 평균 기온은 영하 4.6도입니다. 아니 그냥 둘이 거의 비슷한 위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 왜? 우리 겨울에는요 저 추운 북서쪽에 시베리아에서 차가운 바람이 붑니다. 그거를 북서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태백산맥이 다 그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동해에는요 이 따뜻한 해류가 흐르잖아요. 바다가 있으니까는 영동 지방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요리도요 태백산맥 동서, 그러니까 영동, 영서가 다릅니다. 영동 지방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동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선 요리, 젓갈 요리, 무슨 오징어 순대, 명태, 식혜 이런 해산물 관련된 음식들이 유명하죠. 근데 영서 지방은요 춘천 같은 경우는 이 밭농사 지어요. 그러니까 뭐 곤드레밥, 메밀전병 이런 거 팔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강원도 가는 길에 보면은 양평, 가평 이런 데 가다 보면은 맨 막국수 집이잖아요. 그게 다 이것 때문입니다. 밭농사를 워낙 많이 지으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영동, 영서가요 행정구역 자체가 달랐어요. 고려시대 때 영동 지방 같은 경우는요 동계라는 이제 광역행정구역으로 묶였고, 영서 지방은 이제 교주도로 묶였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영동은 명주라고 불렸고요. 영서 지방은 삭주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의 영동 지방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원래 동해가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고구려 땅이었다가 이제 신라 땅으로 진흥왕 때 넘어가고요. 영서 지방은 뭐 그 전에는 맥국이라는 도시도 뭐 그런 도시국가도 있었지만 백제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백제 영토였다가 고구려가 뺏었다가 신라가 다시 뺐죠. 이거 완전히 달라요. 그만큼 영동이랑 영서가 하나의 광역 행정구역으로 묶인 게 한반도 전체 역사 한 2000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처음으로 영동, 영서가 하나로 묶였어요. 자, 함경도, 평안도 얘기는 제가 평양냉면, 함흥냉면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1945년 광복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여진족이 살았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진족 하면은 뭐 고려시대 때 나오던 뭐 윤관 장군이 동북구성, 금나라 이때 아니야? 네. 그런데 광복 이후에도, 고려시대가 멸망한 500년 이후에도 여진족의 후손이 한반도에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승이라는 집단인데요. 제가승의 사전적 의미는요, 제가승, 승려예요. 승려인데 출가하지 않고 집에서 돌을 닦는 승려. 그래서 실제로 결혼도 하고 와이프도 있고 애도 있는 그런 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함경도 북부 두만강 유역 지역이에요. 특정한 주민 집단은 우리가 제가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승이라는 집단이 여진족의 후손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지나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했고, 심지어 광복한 이후에 그러니까 분단이 되고 북한 지역에도 계속 살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정말로 제가승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정말 여진족이었냐, 혈통적으로, 아니면은 그건 아니다, 이게 여전히 논쟁거리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번 시간에 그걸 보는 게 아니라요, 제가승이라는 집단이 왜 여진족의 후손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지, 왜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기본적으로요 한민족이랑 언어랑 풍습이 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우리가 성리학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 조선시대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제가승이라는 사람들은 불교라든지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풍습을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능통한 사람들을 막 촌장으로 삼고요. 그리고 승려처럼 긴 염주를 이렇게 목에 걸는, 그리고 뭐 복장도 약간 여진족 같은 복장.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뭐 승려인가 해서 이제 제가승이라고 부른 거죠. 그리고 마을에요 대산귀라고 무슨 마을 찬에 큰 굿을 벌리는 게 일제강점기도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유목민족처럼 머리를 거의 다 삭발하고 요 꽁지머리만 남기는 이 변발이잖아요. 변발이 여진족이 하던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해요. 일제강점기에도 이런 풍습들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함경도에 한 3-4천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퉁구스계냐, 정말 여진족의 후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경도에 저는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려 시대 때까지만 해도요. 함경도 지역은요. 고려의 직접적인 영향권이라고 부르기 힘들었습니다. 고려 지도를 보면요. 고구려 발해의 옛 영토 중에 평안도 지역, 그러니까는 압록강 이남에 우리가 예전에 강동육주라고 불리던 지역이잖아요. 청천강 이북에 요 지역은 빠르게 흡수를 해요. 이제 거란과의 전쟁, 그러니까 1차 침략 때 소선영과 서희의 외교談판을 통해서 이 강동육주를 얻고 압록강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빠르게 평안도 지역은 우리의 영향권 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함경도 지역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 중기죠. 윤관 장군이 이제 여진족을 정벌 하면서 동북구성을 막 쌓았다. 이런 거는 국사 시간, 한국사 시간에 배우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막상 쌓았다라는 얘기만 듣지 금방 돌려줬다는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동북구성을 막 쌓아놓고 막 두만강 막 거기까지 진출을 다 했는데 관리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계속 여진족도 자기들끼리 막 공격하고 우리 영토 내놔라 하고 막상 고려 조정에는 가서 저희가 앞으로 정말 고려 왕실이 잘하겠습니다. 공물도 잘 바칠게요. 사정을 해서 1년 정도도 안 돼서 그냥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원나라 몽골제국 간섭 받을 때는 쌍성 총감부가 설치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집안이 아빠인 이자춘이 그 지방의 군벌이었는데 공민왕 시절에 공민왕에게 그러니까 고려에 귀부하면서 이 함경도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조금씩 고려가 갖고 오게 되고 그래서 명나라 들어서고요. 조선이랑 이 함경도 영토 가지고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왜 자꾸 니들 슬금슬금 올라오냐? 아닙니다. 원래 고려시대 때부터 여기는 저희 영토였습니다. 등등으로. 그러다가 조선 초기에 태종, 세종대왕 시절부터 이제 4군 6진을 개척하면서 본격적으로 한민족의 영향권으로 온전히 함경도가 흡수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 백두대간의 치우침, 동고서저의 지형 때문에요. 함경도 지역은요. 문화적으로 빠르게 한민족과 동화되지 않고 이 제가승 같은 이질적인 문화 집단이 수백 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요 조금 비틀어진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보시면은요 개마고원, 마천령산맥, 백두산역 있고요. 뭐 함경산맥, 낭림산맥 때문에 이게 우리 한민족 한반도의 문화 중심지 뭐 평양, 개성, 한양, 서울이랑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 함경도 지역은 어떻게 우리 영토로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추가령 구조곡 덕분이다라고 봅니다. 추가령 구조곡은요, 서울과 원산을 이어주는 아주 길고 넓은 골짜기 같은 지형을 말해요. 그러니까 중생대인데, 그러니까 공룡 한참 뛰어놀던 중생대 무렵, 이때는 몇 천만 년 전인지 궁금하지 않으셔도 돼요. 억대로 넘어갑니다. 중생대 무렵에 여기 땅이 이렇게 찢어져요. 지각이 균열되는 거죠. 근데 이 땅이 찢어질 때 그 틈으로 마그마가 용암이 솟아올라서 그 틈에 낍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암석은 이 마그마 때문에 변성하며 단단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마그마가 굳은 화강암, 화성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단단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뭐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으면 침식이 좀 더 잘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틈에 길고 넓은 골짜기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광주 산맥과 마신령 산맥 사이에요. 서울과 원산을 잇는 골짜기, 추가령 구조곡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 골짜기 때문에요. 얼핏 보면은 하나의 산맥처럼 보이는 낭림산맥이랑 태백산맥이 이렇게 두 개의 산맥으로 끊어진 겁니다. 하지만 산줄기로 크게 보면은 산경도로 보면은 백두대간으로 길게 이어져 있죠. 그래서 산맥도랑 산경도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생활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서요, 조선의 간선도로 뭐 6대로였다고도 하고 9대로, 10대로로 늘어나는데 뭐 몇 개건 간에 항상 조선의 큰 도로 중에 하나는 뭐냐? 경흥로, 서울과 함흥을 이어주는 도로, 관북로, 관북지방으로 가는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대한제국 말기 우리가 구한말이라고 불리는 시기에는 여기에 경원선 철도가 부설되기도 합니다. 심지어요, 추가령 구조곡에는요 곡창지대도 있어요. 우리 한국지리 시간에
참고로 여기 한국 역사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한국 지리 시간에 용암대지라고 들어보신 기억이 있죠? 뭐 용암이 흐르던 큰 땅에 거기 농사가 잘 된다. 추가령 구조곡에 현무암이 깎이면서 거기에 있는 그 현무암질 토양이 농사 짓기 좋은 땅으로 변했다. 이 추가령 구조곡에 철원이 있거든요. 철원 쌀 유명하잖아요. 네, 그것 덕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후삼국 시대에, 그러니까 신라 말기죠. 후고구려 또는 태봉 또는 마진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궁예가 갑자기 개성에 있던 수도를 어디로 옮깁니까? 이게 개성에서 철원으로 옮겨버리잖아요. 웬 미친놈이 갑자기 저 추운 최전방으로 수도를 옮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름 이 철원이 이게 농업 생산력도 좋고, 그리고 또 한반도의 중북부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개성의 호족들, 패서호족이라고 불리는 고구려계의 호족들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궁예가 이 철원으로 수도를 옮겼던 겁니다. 물론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건이 왕이 되긴 했지만.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는요, 이 추가령 구조곡이 약간은 대한민국 안보의 취약점이기도 해요. 북한이랑 대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우리 수도 서울까지 커다란 길이 그냥 누가 닦아놓지도 않았는데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는 거잖아요. 물론 반대로 봤을 때는 북한 입장에서도 북한을 침공할 수 있는 길이 뻥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이 추가령 구조곡 근처에 남북한의 육군 병력이 아주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